부동산 사부 시즌 2. 부동산 추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플렉스입니다. 자, 이번 주도 한 주간 부동산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난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포인플렉스님? 정신없이 지냈어요. 제가 왜요? 장염에 걸려서. 아, 오늘 그럼 컨디션 괜찮으신 거예요? 어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이제 국밥이 있는 식사를 했거든요. 아, 모처럼 그러면 컨디션이 네네. 좀 좋아지신 상태군요. 네네네. 먹고서는 괜찮았으니까 거의 회복이 된 걸로. 저는 지난주부터 이제 등산을 시작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제가 원래 좀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라서 네. 아침에 산을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타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는. 원래 PT 한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아, 근데 PT가 저는 체질에 도저히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등산으로 바꿨습니다. 오. 끊어놓고 좀 돈이 아깝긴 한데 그래도 네. 뭐 체질이 안 맞는 걸 계속 할 수는 네네. 없으니까요. 축하드립니다. 그게 축하받을 일인가요? 아니요. 자기한테 취향이 맞는 거를 빨리 찾고 그걸 재미 붙이는 건 대단한 거죠. 네, 그러면 오늘도 한 주간 부동산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사부의 한 주간 부동산 소식입니다. 자, 포인플렉스님 첫 번째 기사 전해주세요.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 지속, 대기 수요자 당혹. 풍부한 유동성으로 집값이 상승하자 대기 수요자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죠. 올해와 내년 부동산 시장 하락을 기대하고는 조금 흐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과 금리 부담 등으로 금리 부담보다는 풍부한 유동성이 어떤 재건축의 이슈 흐름을 지금 이끌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네, 특히 강남 재건축이 이 상승세를 주도하는 것 같은데요. 서초, 송파, 마포, 강남구의 그 매매 가격 상승률이 0.07%였다고 합니다. 서울이 전체적으로 0.04가 평균이니까요. 네. 실질적으로 서초, 송파, 마포, 강남이 이끌었고요. 나머지들은 그러면 뭐 평균이 0.04니까 0.01, 0.02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전국 같은 경우는 0.01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떤 하락 국면, 그리고 네. 서울 수도권은 상승, 뭐 이를 놓고 시장이 완전히 차별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신문 기사에서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 쪽은 규제가 좀 더 강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은 상승세고 규제가 비교적 적은 지방은 하락세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지방이 하락세를 나타내는 것은 이제 입주 물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아. 서울 같은 경우도 0.07의 상승을 주도한 곳을 보면 뭐 마포, 서초, 송파, 강남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재건축 시장이 반등을 주도했다. 뭐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막상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직 입주 물량이 대부분 현실화되지도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하반기는 되어야지 이제 입주 물량 폭탄이 터지기 시작한다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네. 올 하반기에 입주 물량 폭탄이 터지는 곳은 경기권이고요. 네. 강남 같은 경우는 올해 사실 아직은 입주 물량이 그쵸. 없어요. 이제 뭐 내년 말부터 강남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피부에 닿는 입주 물량인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권의 입주 물량이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제 이 문제는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금리도 사실 아직 이렇게 오른다라고는 하는데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금리가 상승한 건 아니라서 그렇죠. 미국에서는 금리를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사실 예상치 못하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금리를 두세 번 올렸지만 우리는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가상금리는 올라갔지만 아직 기준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과 금리 부담이 아직까지 본격화하진 않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서울도 거래는 전년 대비 8.6%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금리 인상 가능성이나 대출 규제, 물량 등에 대한 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금리가 미국에서 올리고 나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건 보통 한 1년 후 정도부터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미국과 우리의 금리가 한 0.2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게 한 1% 정도는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압박이 앞으로 심해지는 부분이 있고 네.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집단 대출 같은 경우는 뭐 주택 시장에서 지금 뭐 죽겠다는 곡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점점 안 주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대출. 물량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 현실화되는 이런 부분들이어서 매매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임해야 되는 시점인 거 분명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말씀드리면 작년 11.3 대책 이후에 강남의 선두권 주자들이 큰 조정들을 받았고요. 큰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네. 같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맞아요. 선방했다라고 저는 어느 생각하고 있거든요. 약간의 조정을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1월까지 조정을 국면을 거치다가 2월부터 뭐 잠실 주공호, 경남 3차, 구반포 주공 이런 것들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3월은 반등을 이끌었고요. 네. 그렇지만 정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어요. 11월 달에. 그래서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정고점보다 약간 아래 국면에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소강 국면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긍정론을 피시는 분들은 이제 정고점을 돌파할 거다라고 보시는 측면이 있고 네. 이제 부정론을 피시는 분들은 앞으로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그리고 물량에 대한 저기가 있으니까 정고점을 뚫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조정이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시장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에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네. 매수를 그러니까 미루고 기다렸던 분들은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지금 시장에 참여하시기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판단은 뭐 각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니까 각자 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인은 그닥 긍정적인 사인은 별로 없어요. 이제 긍정적인 사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세계 경기가 네. 워낙 호황을 이루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호황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지만 네. 일단 대출이 너무 많다 보니 네. 그 대출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 활성화 둘 중에 이제 어느 쪽으로 집값이 작용할 것이냐 이 판단을 해내는 게 이제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꾹꾹 참아보는 참는 게 걸로?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워낙 주변에서 많이들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속담 기다렸는데 기다리니까 더 올라가요. 근데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뭐 참다가 내가 사면 그때가 꼭지다. 그런 분들 계시죠. 네, 이제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반포 서초 여의도 아파트 지구 통합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서울시가 압구정에 이어 반포 서초 여의도 아파트 지구에도 지구 단위 계획을 위해 광역적 통합 관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옛날에 그 계획을 보면요. 한 블록 안에다가 학원이나 공원 같은 기반 시설을 넣어놓고 교회, 병원, 도서관 같은 편의시설을 넣어놓고 그 블록 안에서 다 생활을 해결할 수 있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근린주거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단점은 뭐냐면 한 블록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한 블록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가 없는데 블록끼리의 연관성이나 예를 들면 도심과 한강변 사이에 그런 계획을 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섹터를 넓혀서 블록별로도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기존 방식이 단절 폐쇄된 주거 기능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또 광역적인 교통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상업시설과 기반시설들의 교통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급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폐쇄성을 선호하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건 상위 1%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그렇죠. 전체적인 편의성을 서울시는 이제 가지고 하는 개방을 거니까요. 강요하는 분위기인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고요. 네. 반포 같은 경우를 보면 반포동, 잠원동 일대에 약 그 65개 단지 32,000가구죠.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 다 그 들어가는 거고요. 서초동 같은 경우는 보시면 서초 아파트 지구라고 해서 네. 22개 단지 약 13,000가구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11개 단지 한 6,300가구이고요. 규모를 보면은 뭐 반포동이 반포 잠원지구가 뭐 단연코 이제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사실은 작년 연말에 이제 올해 지구 단위 계획을 용역을 줄 거라고 서울시에서 이미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되니까 예산을 확보해 갖고서는 이 연구 용역을 발주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제 이번에 실현이 된다는 발표인데요. 네. 그 와중에도 기존에 그 재건축을 추진 중이던 단지들은 그냥 착착 진행할 수 있게 서울시에서 승인을 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전체 계획이 그림이 잡히지 않았는데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재건축 단지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은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네. 이런 질문이 당연히 있을 수 네네.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관계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미 추진 중인 정비 사업은 중단 없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추진 중이라는 거 굉장히 애매모호한데요. 도대체 어디부터냐? 네네, 어디까지 간 단지들이 그러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벗어나서 계속 갈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계자가 말이 없었나 봐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없었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인 추측으로 생각을 해볼 때 네. 조합 설립까지는 개별 단지의 문제인 거잖아요. 단지 내에 그렇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부터 공식화되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테니 용적률을 줘라고 하면서 이제 정비 사업 정비 계획을 신청할 때부터 이제 서울시와의 그런 어떤 의견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조합 설립할 때까지는 서울시에서 크게 관여를 하지 않지만 네. 이제 우리 단지에 대해서 이런 용적률을 줘라고 이제 정비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 그 시점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중단 없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뭔가 심의안을 제출하지 못한 단지들은 그냥 거의 이제 걸릴 수 있다. 네. 이제 심의안을 제출하거나 서울시와 이미 협의가 이루어진 단지들은 그 서울시 관계자의 말처럼 중단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여의도 반포 서초 3개 지구인데요. 각 지역별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역별 영향으로 보면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느리죠. 그래서 뭐 심의라든가 이런 걸 신청한 단지가 적기 때문에 여의도가 아무래도 좀 타격이 많을 것 같고요. 반포 같은 경우는 뭐 천차만별이에요. 뭐 이미 입주를 한 네. 곳도 있고 뭐 전혀 진행이 되지도 않은 곳도 있고 천차만별이어서 한 중간 정도. 그리고 서초동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안심하는 분위기예요. 이미 뭐 우성 1, 2, 3차, 무지개 신동아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뭐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입주 이런 과정들을 밟고 있고 서초 프로지오 서밋이라든가 대부분 이제 마무리를 한 상태거나 이미 그 심의를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서초동 같은 경우는 좀 안심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건 사실 그 재건축 가이드라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세워져야 지구 단위 계획을 가지고 우리 단지의 어떤 계획을 짜는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나온 계획을 보면 내년 말까지 이 계획을 완성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늦은 단지들은 사실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근데 그 지역이 다 좋아질 수 있게 큰 계획이 나오는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게 그리고 대다수를 바람직하죠. 위해서 공익을 생각한다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단위 계획하면 헉 하는 그 이유가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니 뭐 전체적인 공동시설도 설립하고 도로도 좀 큼직큼직하게 네. 내고 이러니 얼마나 좋아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네네. 상식일 것 같은데 강남에서 지구 단위 계획 얘기만 나와도 이제 바퀴벌레를 보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잠실 주공 5단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잠실 주공 5단지에서 일부 동을 50층으로 올렸잖아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은요. 지구 단위 계획이 없으면 그냥 서울시 도계위와 협의를 해가지고 도계위에서 허락을 하면 그냥 올리면 돼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바꿔야 돼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을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계획이 뭐 1년 반, 2년씩 걸려가지고 계획 전체가 바뀌거든요. 네. 그러면은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이 걸려 있다 그러면 50층으로 서울시가 내주고 싶어도 지구 단위 계획을 한번 변경하려면 또 2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조직적인 문화가 개입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다 승인을 거꾸로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지구 단위 계획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전혀 이렇게 변경이나 수정이 어려운 거군요. 그렇죠. 일단 서울시와 결정되고 어떻게 나면. 보면 서울시와 조합 둘이서 합의를 하면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적인 게 중간에 하나 가로막고 있으니 둘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내용을 또 바꿔야지 그게 가능하니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혹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잠실주공 5단지는 지구 단위 계획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 아주 if로 지금 그렇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예. 이번에 그래서 좋겠네요.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요, 사실은 저는 지구 단위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올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의 가장 큰 이슈는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지금 1년 반, 2년 후의 문제라고 하면 초과이익 환수제는 당장 이제 연말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구 단위 계획을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다. 당장 눈앞에 제초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뭐 기사를 다루는 입장이니까 네. 오늘은 지구 단위 계획에 집중해서 뭐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 단위 계획을 그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애로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통합이 과연 쉽겠느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둘이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짜여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예전에는 저와 서울시만 의견을 맞추면 되지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으면 우리 둘의 의견을 맞추는 조율하는 작업이 또 필요하죠. 네. 그런데 자기네 단지끼리도 싸우는 곳들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몇 개의 단지들이 의견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과연 쉽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남고요. 큰 계획이 결정됐으니까 오히려 그 계획 안에 따라갖고 억지로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억지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각자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겠죠,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오세훈 시장 시절에 반포 유도정비 계획이 뭐 1구역에서 8구역 해가지고 있었는데, 네. 사실 거의 뭐 시도도 못 해보고 그냥 개별적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뭐 꼭 그런 계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장 옆 단지랑 그 재건축 협의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네 단지 내에서도 그런 분란이 일어나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이끌어가는 거는 뭐 명분도 있고 멋지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네. 자, 두 번째 기사 살펴봤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신반포 센트럴자이의 분양가 상한 4,903만 원이라는 소식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G가 최근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곳 중 올해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 단지의 평당 분양가 상한선이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110% 가격으로 상한선이 결정돼 있으니까요. 기존 분양가에. 그렇죠. 가장 네. 최근에 분양한 분양가에 110%를 적용하는 거죠. 네, 그렇게 기준을 해갖고 계산을 해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이 4,903만 원, 강남구 개포동이 4,685만 원, 과천 3,030만 원, 송파구 거여동 2,750만 원, 그리고 강동구 고덕동이 2,569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데 뭐 최근 시세를 보면 뭐 이 정도 분양가면은 뭐 그렇게 관리를 한다라고 뭐 볼 수 없는 정도 분양가 아닌가 싶어요. 4,900이면은 이게 신반포 센트럴자이가 그 6차거든요. 제가 그렇죠. 예, 맞아요. 신반포 6차 재건축하는 5천만 원이면은 어떻게 되죠? 5315에다가 거의 한 한 16억 5천 정도 되는 거거든요. 40평대가 큰 평수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니죠. 40평 아니고요. 35평과 46평이 나올 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24평, 34평 그리고 이제 46평이 나올 예정이죠. 예,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46평을 노리고 있었는데 4,900만 원에 나오면은 접어야죠. 접어야죠. 전체적으로 분양가를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미 10%를 갖다가 작년 말에 뭐 아크로 리버 비율을 하면 10%를 10%씩 올렸고 10%씩 올렸으니까. 5, 6개월 만에 다시 또 10% 올라가니까 네. 이게 지금 그 당시에는 10%를 올리는 게 이게 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고 지금 개포동 같은 경우도 앞으로 나올 게 이제 개포 시형 재건축한 네. 강남 포레스트하고 네. 개포 8단지 이제 재건축이 있는데 뭐 4,700만 원 선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죠. 반포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있고 저 개포동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방송에서 네. 개포 8단지 뭐 이제 인근 공인중개사에서 4천만 4천만 원 원? 선 그래서 그 정도면은 매력 있어요. 뭐 그랬었는데 4,200 관리하는 금액이 4,700만 원 정도 네네, 된다라고 하니까 네. 이게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죠. 네네. 눈에 띄는 곳은 한 곳 있는데요. 과천이 조금 눈에 띄어요. 지난번에 이제 한 2,760만 원에 센트럴 스윗이 하다 보니까 네. 이번에 주공 1 같은 경우 조금 사단이 났는데 한 3,200, 3,300까지 대우가 시공사로 바뀌면서 한다라고 하는데 HUG에서는 3천만 원 이상은 어림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네 번째 기사입니다. 반포 한신사지구 최고 35층으로 재건축. 반포라기보단 잠원동인데 잠원동 한신사지구 최고 35층으로 재건축 결정됐다고 합니다. 경부 고속도로면은 최고 29층으로 재건축된다고 하고요. 이 완공되게 되면 건너편 반포 자이와 맞먹는 총 3,325가구의 랜드마크 단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반포자이가 3,410가구니까 네, 거의 그에 준하는 가구 수가 그-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 도면 보시면 여기가 잠원역이고 이쪽이 네. 반포역이고 여기가 고속버스 터미널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지가 상당히 넓죠. 네네. 그래서 신반포 8차, 9차, 10차, 11차, 17차 이렇게 5개 단지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번에 추가된 게 노건한신과 베니하우스가 포함이 됐어요. 네, 저도 이 소식 보고서는 노건한신과 베니하우스가 최대 수혜자다, 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최대 수혜자 이제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항상 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이 항상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보는데요.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은 것을 넣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들 단지를 룸으로 해서 올해 말에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해야 되는데 이들 단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늦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의 이슈는 뭐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게 아니라 7월 달에 뭐 그 대출 관련해서 그 규제 완화가 유예될 것이냐 그 부분과 12월 말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되느냐가 네. 올해 재건축 시장의 어떤 중심이라고 보면 그 두 개 단지 때문에 늦어졌다는 면은 사실 뭐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지구가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각각 그 지분율보다는 감정가액 기준으로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는 단지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차도 빠졌고, 사실 20차까지 들어갔으면 완벽한. 뭐 20차, 21차 이런 것들이랑 제외가 됐죠. 네네. 그리고 그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 고려해 볼 건 뭐냐면 베니하우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평형에서 사시거든요. 네. 그런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마 그런 그렇죠. 평형의 감정가액으로 삶의 질이 안 될 하면은 가능성이 있기 아무래도 때문에 그 가액을 제대로 예, 인정을 못 아직까지 이게 받았을 계획이라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노건한신과 베니하우스가 들어간 게 꼭 이익이 될지 물론 이제 전체 그림으로는 완벽하게 그림이 좋아졌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이제 시간을 연장시키게 하는 그런 요소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문을 보면 이게 그냥 뭐 정비사업 뭐 용적률을 통과했다고 하니까 네. 도대체 이게 어느 단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네.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그 단지 그 속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재건축은 크게 보면 계획 단계, 시행 단계, 완료 단계가 있고요.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건 시행 단계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올해 말까지 관리 처분 신청까지 하면 되는 거죠. 인가는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한신 4지구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받은 거고요. 4지구는 경관심의를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건축심의를 받을 예정이에요. 이제 건축심의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용적률 받으신 거고 건축심의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으로 넘어가야 되죠. 근데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사이에는 시공사 선정과 조합원 평형 신청 같은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뭐 물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간이 힘든. 거의 어렵죠. 네네. 네. 그 이제 카페에 댓글들 달린 거 보니까 아직까지도 좀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뭐 우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도계위가 매월 2차례 열려요. 2차례. 네. 그래서 2차례 열리는데 그 예를 들면 5월달 같은 경우는 5월 3일이 석가탄신일이라서 또 안 열리고요. 네, 그럼 지금 가장 빠른 게 5월 17일인가 19일인가 이제 세 번째 주 수요일이거든요. 근데 서류를 갖다가 내면 바로 도계위로 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막 방대한 서류를 구청에서 검토해야죠. 네. 구청에서 검토한 서류를 시청으로 넘기면 시청에서 또 그 방대한 서류를 검토해야 되고요. 그게 매월 2차례 있는 도계위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적인 절대 시간 같은 게 필요한 거고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신청하는 사이에 있는 예를 들면 시공사 선정도 어느 날 갑자기 뭐 삼성 들어와 현대 들어와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린 이렇게 지을 거야라고 말을 하면 건설사들이 시방서를 낼 거고요. 네. 거기에 맞게 조합원들께 설명을 드리고 투표를 해야 되는 과정. 네. 평형 신청도
조합원들끼리도 뭐 선호하는 게 있고 선호하지 않는 게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30일에서 60일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또 그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조율하는 또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베니하우스와 노건한신이 들어가고 전체적인 그림 잘 나오고 좋은 단지인 거는 분명하지만 관건은 역시 여기도 올해 말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상당한 그 파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힐스테이트 암사 평균 12.25대 1로 1순위 청약 마감. 5구 타입은 100대 1의 청약률, 그리고 84 타입은 3대 1, 5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네요. 제가 그 즐기는 부동산 그 별도 카페에는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시장이 정확한 반등이다라는 걸 보려면 재건축 시장의 한계축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재건축 시장도 가고 일반 분양도 살아나야 그게 진정한 반등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2월, 3월, 4월 뭐 이렇게 일반 분양 시장을 제가 유심히 지켜봤는데 이게 의미 있는 분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에서 의미 있는 분양이 이제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전부 다 뒤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불안하기도 하니까 분양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으니 네. 그 시공사들 그리고 조합에서 분양을 다 미루다 보니까 뭐 수도권에서 거의 분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반 분양이 어떻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오랜만에 강동구 힐스테이트 암사가 분양을 했고요. 평균은 12.25대 1로 1순위가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2.25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시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그냥 준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수하다. 예, 보통 10은 넘어야지 그래도 그 청약률 말고 계약률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요. 근데 그렇죠. 10대 1은 돼야 이제 완판되는 네. 경쟁률이라고 볼 수 네네. 있거든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84 타입들이 10대 1이 안 돼서 수치가 이것도 완판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59 보면 들었습니다. 굉장히 잘 된 것 같고 네네. 84 보면 긴가민가 하는 뭐 이런 생각이 나는 애매모호한 경쟁률이죠. 바꿔 말하면 5구에 너무 몰린 게 비정상적으로 몰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이번에 힐스테이트 암사의 어떤 일반 경쟁률을 놓고는요, 그 청약 마감 경쟁률을 보고서는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 가서 경쟁률을 당일날 봤어요. 보니까 네. 5구를 보고는, 거의 100대 1이야. 이거 일반 분양도 해볼까라는 이제 그 기대감에 아, 딱 있다가 네. 84를 보니까는 3대 1에서 6대 1이면 이거, 조금 긴가민가 한데라는 이제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느낀 건 뭐냐면 59제곱과 84제곱 간에 청약 경쟁률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소형의 선호 추세는 제가 앞으로 더 유효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소형과 뭐 84를 갖다가 중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하튼 59와 84제곱도 소형과 중형의 느낌처럼 이렇게 점점 더 갈라지고 있다. 이런 느낌 하나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힐스테이트 암사 같은 경우는 이 동네가 일반 분양을 그 10년 전에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HUG에서 110%로 관리를 하잖아요. 가장 마지막 분양단지의 그렇죠. 분양가의 분양가가 110%. 상당히 좋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거를 84 같은 경우도 한 15대 1, 20대 1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5구는 기대보다 훨씬 더 잘 나왔고요. 네. 84는 기대치에 지금 못 미쳤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에 나왔던 분양가에 110%를 적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분양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84 같은 경우는 저조한 경쟁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평당 2천만 원대로 나오다 보니까 네. 투자 목적으로 큰 부담 없이 네. 그러니까 5구에 들어가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계약을 한 거를 보고서는 계약 경쟁률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힐스테이트 암사 이제 그 의미 있는 그 단지의 분양이 첫 번째로 된 거니까요. 이제 네. 뭐 고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곧 이제 일반 분양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 단지를 더 살펴보고 이게 이번 시장의 진정한 반등 국면인지 아닌지 그리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시장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기다릴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판단은 본인의 몫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음, 기대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과 너무 무리하다라는 부담감이 공존하는 지금 어려운 국면의 시장입니다. 항상 뭐 각각의 시점으로 보면 어려운 시장이 아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시장을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관점이고요. 특히 무리해서 대출을 한다거나 너무 저금리를 믿고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시는 일은 정말 지양하셨으면, 지향이 아니고 지양, 지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